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1조 HSS 아킬레스 텐던 리페어 리앱 가이드라인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아킬레스 힘줄에 오늘 구성되는 해부학들 조금 정리 좀 하고 가볼게요. 이제 인체에서 강한 힘줄이고요. 그리고 카프라고 불리는 이제 장단지의 많은 근육들 중에도 아킬레스를 이루는 힘줄은 총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층의 장단지근의 두 갈래하고 그리고 심층의 가자미근들의 한 갈래가 합쳐져 총 세 갈래로 이제 뒤꿈치뼈에 붙는 힘줄이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장단지근은 이제 얕은 층에 위치해서 두 갈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피머에 붙어서 투 조인트 머슬이고, 그러니까 무릎이랑 발목의 위치에 따라서 장력이 또 다르게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섬유들은 속근 타입 2가 우세하여 수축 속도가 빠르고 강력한 힘을 내는 섬유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점프, 스프린트 같은 폭발적인 가속 그리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으로 알고 계셔주시면 됩니다. 네, 가자미근은 좀 더 깊은 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피울라에 붙어서 원 조인트 머슬입니다. 그래서 무릎의 굴곡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발목의 수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근 타입 1 섬유들이 우세해서 피로 저항력이 강하고 지속적인 힘을 내는 섬유 비중이 높아서 아킬레스건 전체의 한 60%에서 80% 정도를 가자미근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 있는 자세에서 균형 유지 그리고 보행 시의 지속적인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세 갈래가 이제 발꿈치뼈에 붙게 되는 모양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저렇게 사선으로 좀 꼬이면서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꼬임 부착 구조는 탄성을 또 저장을 하고, 그리고 파열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들을 좀 이렇게 분산하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은 사람들마다 꼬임의 정도가 조금 차이는 있고, 대부분은 타입 1, 2 정도의 꼬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 번씩 이제 3단계처럼 더 많은 꼬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더 많이 꼬여 있으면 더 힘을 잘 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섬유 간의 마찰이나 전단력들이 더 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부상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킬레스 힘줄을 조금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직들입니다. 뭐 대부분 인대나 힘줄들이 이제 회복 과정이 조금 더딘 이유가 혈관이나 이렇게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조들이 많이 적어서 그런 건데, 아킬레스 텐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힘줄에는 또 게다가 이런 마찰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활액막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킬레스 텐던에서는 그나마 이제 파라테논이라는 얇게 흰색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건방 조직들에 의해서 좀 영양 공급을 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은 고도로 혈관화되어 있어서 힘줄을 감싸고 있고, 잘 미끄러지도록 유동성도 제공해주고 혈류 공급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 텐던이 이제 자주 다치는 구간들이 좀 있는데요. 힘줄의 전체 길이는 한 8에서 10cm 정도 되고, 그 사이에도 이제 발꿈치뼈 기준으로 상부 2cm에서 한 6cm 정도, 네모칸으로 표시된 저 지점에 이제 손상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저쪽이 이제 혈관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저혈관 구역으로 해서 이제 워터쉐드 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혈관 구역이라서 혈액 공급과 이제 대사 활동도 낮아서 부상 위험이 높고, 파열의 그래도 80% 이상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재파열 리스크가 좀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재활 시에는 저런 지점들에 이제 뭐 엄청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가 힘드니 조금 생물학적인 회복 속도를 좀 고려하면서 재활을 접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 발목 근육의 좀 이렇게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1형, 2형, 3형 지뢰가 있는데,
이제 발목 근육은 이형질에 속합니다. 이형질에는 굉장히 적은 힘으로도 큰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이제 지렛대 중에선 제일 이점이 큰 이제 지렛인데요. 특히 이제 MTP 관절을 기준으로 저희가 체중도 드러내고 그 이후에 여러 스피드를 낼 때는 또 엄청난 부하가 걸리는데 그것도 일단 잘 견뎌내게는 일단은 좀 이런 지뢰의 이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시에는 체중의 한 두세 배까지도 저기 아킬레스 텐던에 장력이 걸린다 하고 달리기나 좀 더 폭발적인 힘을 낼 때는 6배에서 8배까지도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끝으로 버티는 힘들은 우리가 초기에 파셜 웨이트 베어링 할 때도 저런 자세로 이제 잘 디딜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 이제 부분 체중 지지할 때 결정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신장 단축 주기라고 해서 SSC로 불립니다. 요 기전은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을 할 때 좀 핵심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근육의 신장 후에 또 즉각적인 또 근육을 컨센트릭하게 단축을 하면 그 이제 에너지가 저장된 거와 또 이제 여러 연부 조직들의 신장 반사를 통해서 폭발적인 힘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은 또 이제 이제 뒤쪽에 GCM과 솔레우스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저런 동작이 일어날 때 기랑근에서도 또 반대로 SSC의 기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무릎 관절, 엉덩 관절까지 인접 관절에서도 동시적인 SSC의 코 컨트랙션이 꼭 잘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킬레스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설명 중이지만 추후에 재활에는 여러 인접 관절들의 그런 수축까지도 잘 고려해서 치료에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들은 러닝, 점프, 방향 전환 등 대부분의 스포츠 움직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AAOS에서 이제 아킬레스 텐던 파열의 이제 구분을 조금 해놨습니다. 크게는 이제 위치 그리고 시간적 경과에 따라 파열 구분을 해놓고 마지막 역학적 분류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열 위치에 따른 구분입니다. 1번 건실질부 파열이 이제 아까 앞에서 그 혈류 취약 구역이었던 워터쉐드 존의 파열을 뜻하고요. 가장 흔한 파열 형태입니다. 그래서 불충분한 혈류 공급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경우가 많고 주로 스포츠 활동 중에 급격한 가속, 감속 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착부 파열. 발 뒤꿈치에 좀 더 가깝게 지점에서의 파열이 일어난 거고 건병증 그리고 골극 등 만성 퇴행성 변화가 동반돼서 뒤에 뼈가 자라는 또 하그룬드 변형을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다친 분들은 치유 속도가 조금 늦을 수 있어서 초기에 과한 압박이나 가동 범위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분류에 따른 부상인데요. 첫 번째는 급성 파열입니다. 영상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뒤졌을 때 이제 아킬레스 방금 텐던이 다친 거거든요. 어쨌든 환자분이 급성으로 이제 장력을 이기지 못해서 파열을 입었을 때, 뭐 아까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신선한 조직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연결성을 좀 띄면서도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어쨌든 수술을 조금 빨리 해주면 확실히 재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6주 이전의 과정에 빨리 수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상이 뭐 꼭 저렇게 진짜로 못 걸어서 수술을 하지 않는 정도의 장력의 부상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어느 정도 이후 보존 재활이 잘 되지 않고 6주 이후에 시간이 더 흘러서 반복적인 손상을 입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이런 건강하지 못한 조직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갭도 있을 수 있고 구멍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연결력이나 또 흉터 조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에는 만성으로 계속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성으로 방치된 파열들도
또 추후에 뭐 이런 비슷한 기전으로 또 다칠 수는 있는데 이제 점점 수술을 하거나 이제 좀 더 건강하지 못한 조직들이 더 많아지니 좀 더 불리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또 역학적으로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가속형으로 이제 뛰쳐나갈 때 이제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강한 힘을 순간적으로 시작할 때 다치는 기전이 가속형이고, 그리고 착지를 할 때, 그렇죠. 너무 강제적인 이제 도지플렉션이 일어나면서 뒤쪽에 스텐트릭 그 장력을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착지 시 뚝 꺼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맞습니다. 재활 시에도 그런 이센트릭 컨트롤 능력을 또 과제로 잘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변성형은 아까 저기 어느 정도 나이대가 되면 이제 계속 손상이 쌓여왔고, 뭐 아까처럼 여러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누적된 건강하지 못한 아킬레스 텐던을 가지고 있다가 뭐 여러 저기 조기 축구회라던가 아니면 동호회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만성 건병증이 있은 상태에서 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류도 변성형으로 약간 만성 방치형 파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네. 그 다음에는 접촉 비접촉. 네네, 맞습니다. 거의 다 비접촉성 파열이 많다고 합니다. 80~90%면 거의 다인 것 같고, 아까처럼 여러 분류들에 의한 손상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접촉성 파열은 직접적으로 아킬레스건 부위를 이제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또 뭐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기구들이 와서 다리를 쳤을 때도 파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다치는 거는 접촉성 파열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별 이제 아킬레스 파열 발생 빈도 및 기전을 보니 농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수직으로 점프하는 힘도 최대로 많이 쓸 거고, 또 특히 아까 전에 감속형과 가속형 둘 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농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축구 10% 정도 되고, 네, 그 다음 밑에 또 다른 운동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학적으로 검사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톰슨 테스트, 아까 저기 설명 좀 해주셨는데, 네, 이 연속성, 힘줄의 연속성이 있다면 힘줄의 벨리를 잘 눌렀을 때 그 플랜탈 플렉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벨리 부분을 잘 압박을 줘서 움직임이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함을 눌러도 이렇게 플렉서들이 수축하는 것처럼 그런 작용들을 이용한, 네, 이학적인 검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꽤 높아서 하나 넣어봤고요. 실제로 원장님들은 뭐 MRI나 초음파까지 확인해서 또 수술 저기를 결정하고 하시니까 이런 스페셜 테스트는 좀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OP 방법들을 조금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개방적 봉합술 오픈 리페어인데요.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좀 확실한 표준 치료법이고, 피부를 좀 절개를 해서 이제 양단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튼튼하게 꿰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시야 확보가 좋아서 힘줄의 변성 그리고 조직이 약해진 경우에도 확실한 이제 고정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원장님은 그나마 요즘엔 여기서도 더 이제 절개 부위를 줄인다고 했는데, 어쨌든 좀 절개 부위가 넓은 수술에 속하다 보니까 피부 감염이나 흉터가 조금 유착 같은 게 많이 남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최소 침습 봉합술, 그리고 안에 기구들을 뭐 MIS나 팔스 같은 기구들을 좀 사용하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은 스포츠 선수나 활동적인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선호되는 이제 수술이고요.
좀 절개 부위도 엄청 작고, 그리고 특수 기구들을 안에 조금 넣어서 힘줄을 봉합을 한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기구를 넣다 보면 슈랄러브가 조금 이제 눌리키거나 손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런 거는 좀 합병증으로도 같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회복 중에 여러 저림이나 이제 통증 부종들을 좀 잘 확인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프로토콜은 지금 최소 침습 봉합술을 한 분들의 좀 가속 프로토콜 안내 드린 거라서 요 수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수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조직들이 또 너무 너덜너덜한 분들은 이제 건막의 연장술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발가락 근육을 조금 당겨와서 이전술도 실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술들은 조직 변성이 너무 심해서 직접 꿰매기 힘든 경우에 좀 시행을 하고요. 네, 난이도도 좀 높은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형까지 있는 분들이 이런 수술을 했다면 훨씬 더 보수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술 3개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고, 네, 대부분은 오픈 리페어와 이제 최소 침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프로토콜 오늘은 베네딕트 나와쿠쿠 선생님이 제시해 주신 네, 가속 프로토콜입니다. 네, 전반적인 로드맵들은 네, 페이지가 1부터 이제 5까지 연결되어 있고, 네. 대부분의 재활이 그렇겠지만 이제 이런 OTP 모델을 좀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벨 1, 2, 3로 크게 구분을 해보면 1에서 안정화에 관련된 운동들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2에서 전반적인 근력 상태를 높일 수 있는 운동들을 좀 해주고, 그리고 상단 꼭대기에서 이제 좀 더 폭발적인 파워를 낼 수 있는 순으로 항상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1, 2단계 훈련이 잘 되지 못하고 3단계까지 넘어갔으면 또 부상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하니까 이런 단계들은 좀 잘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1에서는 2주차까지의 내용이고, 그냥 수술 부위 잘 보호하고 체중 지지도 아직은 좀 힘든 상태고요. 그리고 플랜탈 플렉션 된 상태로 좀 고정을 해 놓기 때문에 아직 이 단계에서는 아직은 너무 과한 도지플렉션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관리는 이제 부종을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거상을 좀 해주면 좋은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체중을 좀 지지할 수 있는 단계고요. 네, 이제 웨지를 뒤에 좀 깔아서 이제 좀 부분적으로 체중을 디딜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인접 관절들에 대한 운동들도 이제 미리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돌지 플렉션은 0도까지는 조금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적인 치료해 주실 때는 중립 0도까지는 허용을 해서 시작을 해 주시면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확보된 범위까지는 조금 천천히 크게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는 AR을 조금은 시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동 범위를 조금 더 회복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4주차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되면 돌지 플렉션이 한 5도에서 그리고 플랜타 플렉션은 한 40도까지는 확보를 해주면 좋고, 그리고 여러 밴드들을 걸어서 네 방향으로의 아이소메트릭한 운동들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풀 웨이트 베어링을 실시해도 괜찮은 시기고요. 네. 하지만 너무 공격적인 PROM은 조금 조심은 하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네, 이런 운동들을 좀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주차부터는 기능적 회복기에 들어가고요. 이제 훨씬 더 발목 가동 범위가 많이 확보되어 있고, 네, 이제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운동화까지도 신어도 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너무 플라이오메트릭한 운동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고, 전반적인 힐 레이즈 운동, 그리고 이제 밴드를 이용한 사이드워크 운동, 그리고 여러 밸런스 운동들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병원에서 좀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 앵클 가동 범위가 잘 확보된 상태에서 힐 레이즈를 갈 수 있는 만큼 갔다가 뒤쪽에
조금 늘려줄 수 있는 이센트릭한 동작들까지 이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프 닐링 상태에서 힐 레이즈를 시도해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조금 저부하의 운동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도 하프 닐링 자세에서 워터백을 좌우로 흔들어서 흔들리는 힘들을 조금 버텨줄 수 있는 균형 훈련에 좀 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여러 밸런스 도구에서 원레그 스탠딩만 해도 좀 힘들긴 한데, 좀 이제 더 이후에 운동들을 좀 동작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싶으면 원레그 데드리프트까지 갔다가 또 몸통을 세우면서 그렇게 또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3개월부터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하도 좀 많이 늘려보고,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는 러닝 프로그램도 좀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롬픽이 또 장비가 있으니 롬픽의 댐핑 모드를 이용해서 더블 힐 레이즈 아니면 또 싱글 힐 레이즈까지도 부하를 좀 더 걸어서 시도를 해보면 좋은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랜드마인을 또 이렇게 라테랄 방향으로 해서 힐 레이즈를 운동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드릴 운동들 중에서도 뭐 방향을 하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 저희는 Z 패턴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저렇게 아킬레스 텐던의 힘을 잘 이용해서 꼭꼭 찍어주는 운동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다리를 이용해서도 저렇게 탄성을 이용한 운동들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플레이에 복귀하기 위한 단계고요. 여러 플라이오메트릭한 운동들을 다 시도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운동이 있다면 그 스포츠에 관련된 동작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복귀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SSC 고 기전이 있었으니 위에서 이제 떨어지는 힘을 한 번만 더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돌지 플렉션 힘으로 받아서 다시 점프로 발산시킬 수 있는 이런 플라이오메트릭한 운동들도 좋고, 그리고 무게를 조금 더 추가하자면 떨어질 때 무게 잡은 물건을 떨어질 때 탁 놓으면서 그 힘까지 모아서 점프로 이어가는 플라이오메트릭 운동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들과 워터백을 이용해서 지금 지지한 다리로 땅을 잘 밀면서 또 여러 몸통의 로테이션을 같이 걸어줄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동작 훈련도 좀 이어해 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일링을 이용한 이런 몸의 탄성을 잘, 꼬임의 힘을 잘 발산시킬 수 있는 이런 랜드마인 로테이션 프레스 운동들도 환자분의 능력치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으면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번에 작년에 이제 MGH도 열심히 와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 프로토콜이다 보니 확실히 조기 부하부터 조금 확실히 HSS는 가는 것 같고요. MGH는 조금 더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 좀 있고, 최종 부하 시점도 HSS가 훨씬 좀 빠르게 시작하고요. 웨지의 제거도 훨씬 빨리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닝의 시점도 HSS가 훨씬 빠르고, 그리고 여러 훈련들도 이제 제시된 걸 보면 이런 이제 밸런스나 이런 운동들이 훨씬 더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훨씬 HSS 프로토콜이 좀 더 이렇게 더 그렇죠. 좀 더 빠르게 이제 재활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